근데 이렇게 오늘도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도입하는 막 무기들이 엄청 많아요. 예.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 무엇일지 주제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오, 아니 그냥 제가 외국 갈 때 탄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어뢰도 나오고 미사일도 나오고 그럽니다. 네. 예. 자,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의 바다와 하늘을 책임지는 대장전, 대함장군, 기회전까지 다 되는 만능 치트키, 해상 초계기 전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군에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 P-8A 포세이돈. 얘가 이제 주제로 쓰인 거 봐서 뭔가 좀 화끈한 얘기가 또 소식이 있나 보죠? 그렇죠. 예, 최근에 미국이 이제 P-8A 포세이돈이 원래 대잠수함, 예. 그 잠수함을 잡는 그런 용도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잠수함 킬러에서 항모 킬러로 좀 더 임무를 확장하는 이런 이제 성능 개량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 해군 항공 시스템 사령부에서 지난 4월 21일에 보잉과 7,3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P-8A 성능 개량 프로젝트예요. 내용은 뭐냐면 2024년 10월까지 이 보잉이 제작한 기존의 P-8A 해상 초계기에 아주 강력한 위력을 가는 AGM-158C 장거리 대함 크루즈 미사일인 LRASM을 장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사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무기인데 사거리가 한 380에서 560km 정도 되고 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도 갖고 있는 기존의 대공 무기로는 요격이 매우 어려운 이제 그게 이제 큰 장점인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EMP 쇼크웨이브 팍! 뭐 이런 것도 안 됩니까? 전자전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기판 녹여버리기 이런 것도 안 되나요? 뭐 꼭 그런 식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예. 미사일을 보통 미사일이나 이제 기관포로 파괴하는 물리적 파괴하는 걸 하드킬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안 될 때 전자전을 하는 건데 네. 다른 쪽으로 가게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그것도 이 LRASM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 이제 LRASM에 내장된 전자전 대응 장비가 전파가 오면 그 원점을 확인해서 그 전파를 보낸 군함이 뭔지를 파악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내 역으로. 위치를 노출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역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 전파를 잘못 쏘면은 정말 좀 약간 자살 행위 같은. 그럼 입을 딱 벌려주는 거네요. 이리 들어와라 이렇게. 그렇죠. LRASM은 이제 인공지능이 또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 전술을 굉장히 지능적으로 구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탐색 레이더, 뭐 사격 통제 레이더 이런 레이저 전파를 통해서 일단은 적함과 민간 선박을 스스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스스로? 그렇죠. 인공지능이니까요. 그리고 적함을 탐지하면은 이제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하고 대조를 해서 함의 종류를 또 파악을 하고 지가 그래요? 그런 다음에 약점을 정확히 타격을 합니다. 또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주변에 다른 LRASM이 또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함께 적 방공망을 돌파할 대형을 짜고 돌입 코스를 짜는 거의 뭐 아주 똑똑한 로봇에 가까운 존재죠. 놀랍습니다. 그럼 이 P-8A 어느 나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뭐 미국 해군은 당연히 갖고 있고요. 네. 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그다음에 인도가 원래 러시아하고 친하기 때문에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P-8A 포세이돈을 이제 차기 해상 초계기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해군이 2011년 소요 제기한 해상 초계기 2 사업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 2023년 초반까지 6대를 도입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P-8A 이것의 스펙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미 보잉사가 이제 성능 개량 계약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보잉이 737 여객기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737-800ERX란 그런 형태의 민항기를 모체로 해서 대해상 초계기를 만든 건데요. 원래 이제 대잠수함 작전 플러스 대수상함전까지 이제 감안해서 이제 만든 그야말로 차세대 해상
초계기고요. 이게 이제 2013년부터 본격 양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120여 대가 이제 생산이 돼서 미 해군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 나라, 아까 원수 말씀하셨지만 그런 나라들에 이제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할 거는 원래 이제 이게 여객기를 토대로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이제 나와 있는 거를 개조한 게 아니고, 일단은 737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이 형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군용 센서라든지 이런 장비를 이 보잉 방산 부분으로 옮겨서 바로 이제 붙이는 그런 추구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제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할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이제 해상 초계기 P3C나 아틀란틱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동체 이 뒷부분에 이렇게 뭐 길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막대기처럼 생긴 게, 그거가 뭐냐면 매드라고 그래서 MAD 미쳤다는 게 아닙니다. 예. 잠수함이 이 쇠붙이잖아요. 이 잠수함 같은 큰 쇠붙이가 움직이면 그 물속에 자장에 이제 굴곡이 생겨 변화가 생기는데, 그런 자장의 변화를 통해서 이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가 바로 매드라는 장비인데, 이게 이제 포세이돈의 경우는 필수가 아닌 옵션으로 한 겁니다. 인도에 수출되는 포세이돈에만 이 매드가 붙여 있고 다른 미 해군이나 이런 쪽에는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잠수함도 계속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물속의 자장을 왜곡시키는, 변화시키는 이런 요소들을 잠수함들이 점점 신형 잠수함들은 줄이기 때문에 소위 매드로 탐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옵션으로 바꾼 거고, 대신에 이제 음향 신호라든지 레이더 신호 이런 것들에 대한 탐지라든지 분석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향상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탐지 능력을 강화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게 해상 초계기도 이제 강력한 레이더를 갖고 있어요. 이게 잠수함이 주로 물속에서 움직이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 디젤 잠수함은 스노클링을 위해서 부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식간에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이 잔망경이라든지 스노클을 다 먼 거리에서 탑재할 수 있는 이런 레이더를 이제 장착하고 있는데, 이 포세이돈의 경우는 AN/APY-10이라고 불리는 이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먼 거리 바다뿐 아니고 이 해안에서 가까운, 이 해안에 보면 산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게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탐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TV라든지 뭐 열영상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 이 신호도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최신 전자전 지원 장비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조기 홍보라든지 이제 전파 수집을 통한 이제 정보 수집, 뭐 통신 감청까지도 일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간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세이돈이 B737 여객기를 개조했다고 그랬잖아요. B737 타보셨죠? 타봤겠죠. 예. 세계에서 제일 흔한 많은 여객기가 바로 B737입니다. 단일 기종. 그러게 뭐 그 기종을 보고 택할 정도의 그 여유는 없어가지고. 예. 737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포세이돈의 길이는 이제 39.5m고 너비가 35.7m인데 다양한 무기라든지 센서들을 탑재할 수가 있고요. 동체 밑에 이 여기 내부 무장창이 있습니다. 폭격기처럼. 이 안에 어뢰를 무려 5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날개 밑에 이 무장을 달 수 있는 파일런들이 있는데, 하푼 공대함 미사일의 경우는 이제 4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여기 이제 소노브이 이 음향 탐지 부표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투하할 수 있는 이런 구멍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무려 129개 이 소노보이를 투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외선 감지 센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체 양옆하고 이제 꼬리날개 부분에 각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작전 반경을 넓힐 수 있는 이제 공중구부 기능도 갖고 있고요. 최고 시속은 이제 초음속은 아닙니다. 시속 907km이고요. 순항거리는 7,500km. 그리고 작전 반경은 2,200km의 성능을 갖고 있고, 이 터보팬 엔진 이 2개의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시속 100km 이상 P3C보다 빠른 이런 속력을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세이돈이 뭐 내년 뭐 2월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입된다 그러면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P3C 이렇게 되나요? P3C. P3C. 예. P3C 8대하고 P3CK. 오. 예, 뭐 K가 들어가니까 예. 8대에서 16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건데요. 1995년에 이제 우리 해군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요 기원은 60여 년 전인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네요. 한참 거슬러 올라가네요, 진짜. 네, 1950년대 이제 미 해군의 주요 해상 초계기로 운영되던 예. P2 그리고 P5의 후속 모델로 이제 이게 1950년대 말에 채택이 됐었어요. 재밌는 거는 P2와 P5 다음에 P3가 나왔다는 건데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소위 이제 일종의 노인 학대. 네. 바꿔 얘기하면 장수 무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네. 50년대부터 시작되면 그러네요. 네. 그때 나온 건 이제 P3A죠. 네. 첫 모델이니까. 그 다음에 P3B, P3C 이렇게 나와서 그 계열 항공기들이 계속 등장을 했는데 제일 널리 운영된 항공기가 우리도 갖고 있는 P3C입니다. 이건 이제 역시 여객기로 개발되었던 록히드의 백인승 L188 일렉트라를 이제 전환을 시킨 거고요. 4,910마력의 터보 프롭 엔진을 4개를 달고 있고 어뢰나 하품 미사일을 탑재하고 12시간 동안 이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요. 최대 속도는 750km니까 이제 아무래도 프로펠러기니까 한계가 있고 항속 거리는 5,556km로 꽤 길죠. 길이는 35.6m 아까 말씀하셨지만 승무원 12명이 탑승할 수 있고 요 P3C가 탑재할 수 있는 무기 양이 웬만한 구형 폭격기에 해당하는 9톤이나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P3CK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개량한 한국형 P3C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 우리나라가 아무리 한국형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이런 초계기 이런 것도 또 다른 또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개량을 했다고요? 그래서 K 붙였다고요? 네. 오. 2010년까지는 그냥 P3C 8대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천안함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이 잠수함 탐지 능력을 좀 높이자. 이제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고. 그래서 전투기들의 무덤이라고 왜 미국 애리조나주에 혹시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퇴역 항공기들 이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런 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네. 뭐 B-52 이런 거 쫙 깔려 있고 막 네. 그런 사막에 꽤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이제 AMARC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누구나 이제 비행기의 무덤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이제 퇴역 항공기 보관소가 맞는 이름이고요. 여기에 P3B 8대가 14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삽니다. 대당 100억 원에. 엄청 싸게 산 거죠. 이거를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대당 600억 원을 투입해서 P3K 모델로 개량 작업을 벌인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이제 P3C의 원래 도입 당시 가격이 대당 1억 달러 가까이 되니까 1,200억 원이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사막에서 사와가지고 고친 거는 하나당 700억 원 정도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다시 절약하게 된 거죠. 그러게요. 네. 대당 뭐 이론상으로 한 4,500억 정도 세이빙하는 그렇죠. 것처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런 그 개량 작업, 이거 개량 작업 뭐 이건 개량 작전에 갖고 올 것도 같은데 이걸 한 그 전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뭐 대충 정비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뜯어고쳐 거의 새로운 비행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거의 최초였고 오. 그다음에 이제 P3C 성능 개량이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통틀어 봐도 거의 역대급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도대체 어떻게 했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때 이걸 그 개량 공사를 하는 네. 작업 현장을 갔었어요. 네. 이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또 사천 또, 예, 예. 갔었는데 비행기도 막 안에 다 뜯어내고 중고차 다 뜯어내는 그런 셈이 십몇 년 방치된 거 거의 얼마나 껍데기가 예. 남고 그래서 정말 솔직한 느낌이 야, 저게 다시 날 수 있을까? 뭐 그런 느낌이 그러게요. 좀-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초기에 예. 막 뜯어내고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태어난 건데요.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보통 한 평균 20년 이상 이제 운용을 해서 아리조나 사막에 장시간 이제 보관이 됐던 거고 보통 한계 수명을 15,000시간 비행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거의 다 이제 소화를 했었다고 그러고요. 방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막에 아무것도 안 씌우고 그냥 버려놓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뭐를 씌워놓습니다. 치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치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아무것도 뭐 가려놓지도 않고 뭐 씌워놓지도 않고 방치를 해놨으면 그냥 주차해 놓듯이 그냥 세워만 놓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버려놓는 것도 있지만 네. 다시 쓸 거는
아까 뭘 이제 햇볕이라든지 이런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걸 씌워서 이제 보관을 해놓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체 상태는 이제 뭐 생각보다 이제 양호했다고 그때 이제 그런 평가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이 사막에 있는 중고를 버려져 있는 중고를 갖다가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비판과 우려가 있었던 거죠. 이거 다 못 쓰게 된 소위 고철덩어리 갖다가 이거 쓰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이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그냥 바가지 쓰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공사를 한 것이고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 개조한 다음에 그 20년 동안 그러니까 비행 시간으로 한 15,000시간 정도 더 쓸 수 있는 이러한 성능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까다로운 이 성능 개량 공사였다, 사업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이 계획보다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 업체에서 이 늦게 내면 일종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예. 이 지체 상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거의 원래 사업비만큼의 지체 상금이 나왔어요. 이건 여담인데. 예.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있었는데. 여하간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이고. 여하간 정상 참작 나중에 이제 상황을 보니까 그렇구나. 예. 꼭 업체의 책임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정상 참작이 좀 돼서 예. 많이 이제 경감이 됐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야 이거 무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근데 다행히 그런 뭐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서 정상 참작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막 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상황을 또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하게 하네요. 우리 거의 미국 같은 데 건조한 사막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 같으면 저기 대충 놔두면 풀 올라오고 덩굴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냥 다 해체돼 버리죠. 저기는 이제 거의 아리조나 저 동네는 이제 생명이 거의 없는 비도 거의 안 오고. 그러게 뭐 어쩌다 선인장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놔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존도 되는 거고. 그 말씀하신 소위 비행기의 무덤이 보면 수백 대 수천 대의 항공기 예. 거기엔 뭐 심지어 스텔스기까지 있었어요. F-117.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화제가 됐는데 그 기후 조건이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가장 그렇죠. 최상의 조건이라고. 어쨌든 이제 우리한테 맞게 또 개량을 이제 하는 거였으니까 네. 우리 군의 요구에 맞는 이제 전자장비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항공기 비행 안전을 고려해서 무게 중심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전자파 간섭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그냥 단순한 장비 교체 수준이 아니고 마치 비행기를 새로 제작하는 것 같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카이가 이제 KT-1 기본 훈련기하고 T-50 고등 훈련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축적한 그 경험이 또 있었고 특히 이제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나 시스템 통합에 대한 핵심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활용을 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로키드에서 칭찬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사실은 이 사업이 세계적으로도 수명 연장이나 성능 개량으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길래 분명히 뭔가 없던 게 기존 P3C 없던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P3C 같은 경우는 넓은 바다에 있는 표적을 위주로 이제 탐지를 했는데 P3CK는 기존의 P3 레이더 대신에 해상도가 강화된 이스라엘 엘타사가 만든 레이더, 그러니까 ELM 2022A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장착을 해서 최대 32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포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였고 있죠. 제가 P3C도 타봤는데 그때도 구형이었습니다만 K가 아닌 예. 그때도 동해 NLL 근처 올라가니까 뭐 북한 금강산 이북에 북한 조그만 배 경비정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레이더로 포착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럼 뭐 북한을 특별히 자극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 외에도 이제 적외선 영상 장비 당연히 이제 갖추고 그래서 야간에 이제 적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현명하게 이제 포착을 할 수 있는 네. 특징이 있고 비행 안정성 문제, 조종 시스템, 연료 시스템 등도 이제 P3C에 비해서 이제 개량이 됐고 만약에 이제 미션 컴퓨터 중에 한 대가 사용이 불능이 되더라도 다른 것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무장을 갖고 있는데 작품 공대함 미사일, 외벌의 공대지 미사일, 그 외 사거리 278초의 정밀 타격 미사일은 이제 슬램 미사일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어뢰, 기뢰 이런 것도 이제 무장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기체 내부에 이제 6톤
정도의 이제 무장을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고. 아, 이게 지금은 무장창이 열린 상태고요. 내부 무장창이 열렸고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경호레인 이제 청상호가 예.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장 폭내라든지 여러 가지 무장들을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하품 공대함 미사일, 하품 함대함 미사일을 이제 그 항공기에 장착하는 형태로 이제 개조한 건데 사거리 150km 이상의 그런 긴 타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 우리가 그 K자가 붙게 된 게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게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라면서요. 그럼 대잠 능력은 또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소노브이를 해상에 투하해서 이제 음향을 탐지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호를 이제 초계기로 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P3C는 이 소노브이 발사기가 이제 외부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P3CK는 이제 비행 성능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제 개폐식 덮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P3는 이제 소노브이를 투하해서 8발을 동시에 감청을 할 수가 있다면 P3CK는 자그만치 4배가 늘어난 32개의 소노브이를 동시에 감청할 수 있는 와. 굉장히 향상된 거죠. 뭐 영역이 뭐 몇 배가 되겠네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선명하게 이제 아, 그러게요. 수 있는 것이고 예. 이 소노브이를 떨어뜨리는 모습인데요. 저게 이렇게 물 속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오. 튕겨 나와가지고 와. 저런 식으로 이제 물에 있게 됩니다. 동그란 공 같은 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러게 걔 그 동그란 어뢰처럼 생긴 게 계속 떠다니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좀 이게 되네 변신 하면서 하네요. 일단 무게가 있으니까 가라앉겠죠 쇳덩어리니까. 그러니까 가라앉지도 않아야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당히 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투하되고 3분 후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30분에서 8시간 동안 바닷속 소리를 계속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32개를 한꺼번에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대잠 탐지 능력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고요. 소노브이를 투하한 다음에 이제 투하구를 통해서 그 외부 압력이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바로 차단을 해버려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저 항공기에는 항상 이제 기내 압력을 바깥과 유지하려는 그런 여압 조절기가 있거든요. 민항기 타고 갈 때도 올라갔다가 자칫하면 전부 숨 막혀 죽는 상황이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승객들도 승객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사실 공기 농도가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제 맞춰주려는 그런 기술이 또 도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P3CK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가 도입해서 사용하게 될 P8A 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표현을 빌자면 P3C를 일반 휴대폰에 비유한다면 포세이돈은 스마트폰이다. 아, 그리고 뭐 우리 시대가 달라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런 차원이 다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요즘 이제 먼티라고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가 얘기한 적 있죠. 유인기와 무인기 예. 복합 운용. 이게 정말 미래전의 핵심 이제 트렌드인데 이 포세이돈은 먼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MQ4C 트리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글로벌워크의 해양형이에요. 이 바다에서 이제 해상 초계 임무라든지 이런 걸 수행할 수 있게끔 개조한 게 이제 바로 트리톤인데 이거하고 결합을 해서 연합 작전을 펼 수 있다. 이 포세이돈은 이 트리톤 외에도 뭐 다른 소형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과의 먼티, 무인기와 연합 작전, 합동 작전을 개념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따른 그 잠재적인 역량은 사실은 이 정말 이 P3C와는 차원이 다른 이런 새로운 장르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 없으니까 뭐 24시간 이상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작전 시간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인 초계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강점으로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그런 만큼 또 좋으면 비쌀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 그렇죠. 세상에 공짜 없죠. 그렇죠. 비싸죠. 예, 예. P3C만 해도 옛날 9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가 개당 1억 달러 이상을 주고 샀어요.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감한다고 해서 그때 이제 P3CK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절감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포세이돈의 경우도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뭐 최근에 나온 거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데 뭐가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동차도 옵션에 따라 그렇죠. 얼마나 가격이 차이가 많습니까? 고급 승용차일수록 이 또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게요. 미 해군이 도입한 게 대당 한 2억 6천만 달러 정도라고 그래요. 제일 싸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근데 이제 나름 또 자국이 쓰는 거니까 뭐 갖출 거 웬만큼 갖추죠.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뭐 사양이 옵션이 이게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그런데 외국 수출하는 건 보통 이 다운그레이드된 형태로 많이 하는데 노르웨이께 좀 싸요. 2억 3천만 달러. 그런데 인도가 비슷합니다. 2억 6,200만 달러로 알려져 있고 영국이 이제 이거보다 좀 비싼 3억 2천만 달러고요. 호주가 정말 이 호주 무기값을 보면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가 무려 4억 6천만 달러라고 그래요. 예. 아, 물론 미해군이가 좀 싸게 갈 것 같아. 임직원가라든가 싸게 갈 것 같긴 한데 그 2배면 호주도 안 돼요? 아, 왜 그 2배가 어떻게 2배나? 야, 이거 뭘 넣길래 그렇지? 그런데 재밌는 게 호주는 정말 이게 우리처럼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선전족이 거의 없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물론 뭐 중국 위협이 부상하고 있지만, 근데 엄청나게 전력 증강을 많이 해요. 뭐 잠수함에 뭐 F-35도 우리보다 더 많이 도입하고 예. 이지스함도 도입하는데 이지스함이 가격이 보면 우리 3배 이상이에요. 잠수함도 6배고 그래서 하여튼 호주는 비싸게 사는 게 특징인 나라인데. 아, 좋은 걸 비싸게 사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정확히 대당 가격은 확인이 안 됩니다. 원래 잡혀있는 1조 한 3,500억이었는데 이거 이제 부족하다 해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알려지기는 뭐 1조 한 9천억 원 정도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3천억 정도. 그럼 뭐 지금 노르웨이, 인도, 뭐 영국 그렇게 따져보면 뭐 적당한 비슷한 가격이 수정이 예. 되죠. 예. 우리는 이제 풀옵션이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도 도입 과정에서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P3C 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여객기 개조했으면 여객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뭐 크게 무슨 뭐 터뷸런스 이런 거 아니 편안하잖아요. 네. 이렇게 뭐 조용하고 이렇게 뭐 그런 느낌, 여객기 느낌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이 군용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처음 타보면 예. 보면 좀 놀라요. 어떤 거예요? 좀 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래 옛날 여객기를 개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엘렉트라 여객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좀 큰데. 다 드러내면 더 네. 커지나 좌석 같은 게 느낌나 그럴 것도 같네요. 좌석도 많이 드러냈죠. 네.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임무요원들이 여러 명 타지만 예. 실제로 임무에 풀로지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에 이제 기지가 있는데 네. 포항 기지를 이륙해서 저쪽 동해 이제 NLL 근처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쭉 다시 내려와서 이제 울릉도 독도 근처를 거쳐서 오. 저 부산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포항으로 복귀하는. 네. 제가 좀 운 좋게 처음으로 5시간을 탑승한 기자가 됐어요. 예. 최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녹변 할 때는 좀 덜한데 이게 예를 들어 저 배가 좀 수상하다. 그러면 좀 내려가서 아무리 뭐 광학 장비나 이게 발달해 있어도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낮은 고도 뭐 300m 이하, 어떤 때 100m 이하, 60m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럴 경우 이게 기차가 엄청나게 흔들리더라고요. 속도 막 울렁거리고 예. 그러니까 막 뭘 먹은 직후만 하면 거의 토할 정도 뭐 그 정도예요. 소화 기능 장애. 흔들림이 심하니까. 예. 승무원들이 보면 이런 이제 만성 질환에 시달린 경우 분들이 꽤 계시고 또 이 자꾸 흔들리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척추 질환. 예. 제가 그걸 잠깐이지만 불과 몇 시간이지만 또 그분들 정말 고생하신다. 예. 그런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 낮게 떨어지면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왜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저고도로 가면? 위에서는 편하게 가다가 예. 내려올수록 구름 뚫고 내려오면서 비행기 흔들리기 시작하고 속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밑에 이제 기본적으로 공기 밀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면이나 해면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공기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안전벨트 매라는 게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흔들리기 때문에 매는 거지 오히려 높이 올라가면 다 놓잖아요. 그렇죠. 그냥 같은 이유입니다.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 높이로. 그러니까 엄청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작전 중에 식사 같은 경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식사는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식판에 나오나요?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 기내식은 못 먹어봤어요. 네. 못 먹어봤고 네. 다만 이제 화장실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에 우리 여객기나 이런 거 군용기에 화장실은 없어요. 그러면 문 열고 싸요? 아니 그러니까 이 P3C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화장실은 우리 그 여객기랑 비슷한가요? 누르면 쉬. 급인가요? 그보다는 좀 열악하죠. 아이고, 예. 열악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P8A가 추가로 이제 배치가 되면 기종이 바뀌면 이게 조종사분들도 뭐 다른 라이센스나 별도 훈련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해군이 지금 이제 해상 초계기 베테랑 조종사 양성에 나서 있는데 P3는 이제 한 번 이륙하면 뭐 최소한 6시간, 5시간 타셨다고 했지만 6시간까지 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야간 저고도 비행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 높고 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또 비행기들하고 좀 다르고요. 또 10명의 승무원들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체 장비 전반에 대한 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조작 능력 그리고 팀워크. 그래서 조종사 육성이 이걸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해군에서 P3 조종사로 배치된 장교는 2019년까지 77명인데요. 해군이 P3 보유 대수하고 이제 근무 교대를 감안을 했을 때 적정 인원은 64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숙련도인데 77명이 전부 장교인데 그 중에 이제 대위가 71명, 그 다음에 중위가 6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정조종사 1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5년 그리고 돈이 40억 원씩 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내 민항기 회사들의 경우에 근데 P3 CK 조종사들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난기류 비행, 저공에서 고도의 난기류 비행이 아주 탁월한 경험을 어마어마한 경험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갖고 있고 사실 뭐 비행기는 항공기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뜰 때 내릴 때. 그래서 스카우트 1위고요. 게다가 여객기를 개조한 거다 보니까 이제 여객기 그쵸 동체 자체가는 그렇죠. 그러네요. 운영 방식도 비슷하고 그래서 조종사들이 비행 시간을 채우면 이제 진급을 포기하고 이 민항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네. 아, 그저 저는 소령 중령님이 안 계시나 했더니 대비님까지만 계셔서 왜 그런가요? 일단은 뭐 다 채우고 하시는 거니까 예. 해군은 어쨌든 이 베테랑 조종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양성 인원을 그간 12명, 연간 12명에서 17명으로 늘리고 또 5년차 조종사들의 전역을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나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제도로 바꾸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항공 수당을 또 대폭 늘려주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양성을 하면서 이제 P8A에 적응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예. 아, 진짜 전문성, 고대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또 무게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P3C도 뭐 5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진짜 오래됐는데요. 퇴역한 중거무기의 뜨거운 반란, 이 P3C K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방대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위기 순간 붉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리얼 히어로가 있었으니 불구덩이 속에서 시민들을 구해내는 소방대원과 소방차입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방차가 어쩌다 본방 야사에 등장하게 됐냐고요? 그 이유는 특별한 소방차, 아니 특별한 소방전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장을 누비던 무기가 소방차로 환상하게 된 사연은 무엇인지 빅윈디의 탄생기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소방차는 없었다. 세상에 없던 빅윈드는 1991년 1차 걸프전 속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라크와 이란이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쿠웨이트가 이라크 국경 인근의 유전을 개발한 것이 이의 발단이었습니다. 야금야금 석유를 빼갔으니 이라크 입장에선 눈뜨고 코베인격, 분노한 이라크는 복수를 다짐하며 곧바로 쿠웨이트 침공에 나서는데요. 사실 침공 초기만 해도 그깟 쿠웨이트쯤이야 라고 여겼던 이라크지만 예상치 못한 연합군의 가세에 이라크는 점점 밀려나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는 마인드와 함께 유전을 잿더미로 만들 계획을 세운 것이죠. 쿠웨이트 전역에 있는 약 935개의 유전 중 700여 개나 되는 유정 밸브를 모두 열어버렸고 불을 질렀죠. 유전을 파괴하기 위해 하루아침에 나라를 불바다로 만든 셈인데요. 1991년 2월부터 하루 무려 400만에서 600만 배럴의 원유가 불타기 시작했고 700km에 이르는 페르시아만 해변은 어느덧 검은 오일로 범벅이 되고 말았죠. 당연히 인근에 서식하던 수만 마리의 조류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불붙은 기름은 높이 100m까지 치솟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수그러들기를 기대했지만 그러기엔 불길이 너무나 거셌습니다. 불기둥 온도가 2000도에 달했고 주변 모래 온도만도 1300도였죠.
화재 인근의 온도 또한 650도에 가까웠으니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때도 소방차가 있었을 텐데 왜 불을 못 껐냐고요?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소화 방식과 소화 약재로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가 타면서 나오는 화염과 열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지하에 매장된 기름이 모두 소진돼야만 불길이 사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문가들은 그 기간을 무려 43년으로 간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제적 골칫거리가 된 불길을 잠재우기 위해 새성처럼 등장한 붉은색의 영웅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빅윈드였습니다. 헝가리 석유회사인 MOL에서 극비리의 빅윈드를 제작했고 연합군이 이를 공수해 화재 현장에 투입한 것이었죠. 화재 7개월 만에 등장한 빅윈드는 평범한 소방차가 아니었습니다. 냉전시대 구소련의 주력 전투기였던 미그-21의 제트 엔진을 단 스페셜한 녀석이었는데요. 소방전차 3부에 보이는 2개의 원통은 방수포가 아닌 엔진이었고 원통당 38.2kN의 출력으로 바람을 불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7.5톤의 소방차를 수직으로 이륙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이었다고 하는데요. 파워는 엄청났지만 엔진이었기 때문에 바람만을 내보낼 수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방수 노즐이었습니다. 총 6개의 방수 노즐을 설치한 건데요. 노즐에서 물을 뿌림과 동시에 제트 엔진에서 바람을 불어댄다면 물과 공기가 뒤섞인 에어로졸 형태가 되면서 강력한 물 분부가 가능하겠죠. 그 덕에 빅윈드는 초당 최대 800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물을 무려 20분 동안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길이 50m, 폭 21m 정도의 수영장에 있는 모든 물을 불과 1, 2분 만에 뿜어대는 꼴이었으니 수업이 얼마나 셌을지 감이 오시나요? 분사력이 뛰어난 만큼 보통의 차체로는 빅윈드의 수압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를 받쳐줄 수 있는 강한 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퇴역전차의 차체를 재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채택됐고 구소련의 T-54 전차와 T-34 전차의 차체를 이용한 특수한 소방전차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견고한 몸체 덕에 운전자는 주변의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었는데요. 전투기 엔진을 장착한 것만으로도 이미 파워업이었는데 전차를 몸체로 활용했으니 짱짱한 스펙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더는 지옥 같은 불길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는 진화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에서 걸프만으로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서 바닷물을 화재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빅윈드는 순식간에 원유 화재 현장에 폭발적인 물줄기를 뿜어댔고 현장의 온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급격히 낮아지게 됐죠. 덕분에 쿠웨이트 유전 화재는 1991년 11월 6일 모두 진화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인간이 진압하기 힘든 화재 현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빅윈드. 이미 퇴역한 중고 무기들이 예상치 못한 조합은 지구상 가장 강력한 소방 장비를 낳게 되었는데요.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히어로가 된 빅윈드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존 최강 장거리 대함 미사일 LRASM. 우리 해군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는 P-8A에도 당연히 부착이 되어야겠죠. 저희가 이제 모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세이돈의 LRASM 체계 통합 작업이 이제 2024년 10월에 이제 완료가 된다고 그러고요. 2025년부터 30년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포세이돈 업그레이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사실은 내년부터 도입한 이후에 바로 이러한 이제 개량형 패키지 판매를 요청한다면 나은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어요. 우리 해군 같은 기존에 이제 P3나 이제 P3CK나 다 이제 하픈 공대함 미사일
장착 능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150에서 200km 이내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산 공대함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어요. 해성이라는 함대함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푼처럼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공대함 미사일로 이제 개조하는 이제 그런 개발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존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나 부여하고 있는 거는 LRS만한 그런 성능이 없죠,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필요성이 일부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입한다면 이게 미사일 한 발당 한 50억 원 정도 이제 할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체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좀 수백억 원을 미국에서 요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를 한번 분해서 좀 판단할 필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면이 바다라 이거 참 그 주위 환경이 참 녹록지가 않은데 다른 그 주변 국가의 이 뭐 초계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뭐 주변국 하면 러시아, 중국, 일본일 텐데요. 예. 중국은 미 해군의 P3C하고 거의 유사한 성능의 신형 Y8MPA 가오신 6호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실전 배치를 한 상태고요. 러시아는 장거리 정찰기를 개조해서 미 항모 전단 추적하고 해상 초계 작전을 겸하는 TU-142 그리고 최근 신형 장비를 탑재한 일류신 38N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쪽의 해상 초계기 강자는 일본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잠 항공전력은 사실은 미 해군 다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85대의 P3C 대잠 초계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과 같은 기종이지만 규모 면에서 이제 7배죠. 7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해상 초계기를 또 자체 개발을 합니다. 2007년 9월에 가와사키 중공업이 P1을 개발해서 2010년에 70여 대를 이제 실전 배치를 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개발한 항공기 중에서 순수 국산 1호기입니다, 이게. P1 해상 초계기가. 국산 1호기 제작 그게 해상 초계기를 만든 거예요. 네. 기체, 엔진, 항공, 전자, 비행 제어 모든 분야가 자체 기술이고 그리고 고성능 터보 팬 엔진까지 국산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100인승 여객기 규모인데 장시간 해상 초기 임무에 적합하게 이제 사발 엔진 4개를 탑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보유한 신형 P1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속도, 항속거리, 최대 이륙 중량 등 모든 면에서 P3보다 우세합니다. 조금 비교를 하자면 P3는 항속거리가 4,000여 킬로미터인데 P1은 8,000여 킬로미터. 배네요. 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고요. 최대 속도도 P1은 996km 시속, 그러니까 거의 시속 1000km에 달하는데 반해서 P3는 시속 750km 수준이고,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P1이 79,700kg, P3는 64,400kg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매드, 자기 탐지 장치 부착돼 있고, 그 다음에 소노부이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4개의 전자식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죠.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있어서 360도 전방위를 다 탐지를 할 수가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잉의 P8A하고 포세이돈하고 이제 동급 기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 태국, 베트남들을 대상으로 지금 수출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P8A가 왜 일본은 없나 했더니 본인들 나름대로 어떤 기종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겠군요. 네.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일본이랑 뭐 비례해서 전력을 갖출 뭐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좀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해상 초계기가 좀 필요한 이유가 그동안 주로 이제 북한의 잠수함이요. 예. 였고, 또 얼마 전부터는 북한의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포세이돈 도입하고 이런 데 영향을 끼쳤는데, 물론 뭐 6대 도입하고 이런 건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통일 이후에 어떤 이제 중국하고 일본 주변 국가의 해양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아직도 16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예를 들면 2호도 인근이라든지 독도 인근에서의 분쟁 가능성, 그리고 2호도 남쪽의 우리 해상교통로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서해상에 이제 보면 중국이 계속 서해를 자기들 내해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앞마당처럼 이렇게 삼아서 앞마당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 초계기 전력은 좀 더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 P3C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구형은 2025년쯤 이제 도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P3CK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고기체를 개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향후 한 20년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북한의 SLBM 잠수함 위협은 물론이고 이 주변 강국과의 해양 분쟁 가능성 이런 것들이 그 위험도는 더 커지기 때문에 해상 초계기 전력 확보가 좀 필요하다, 이제 더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3차 해상 초계기 사업을 시작한다면 보통 무기가 이제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는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올 게 포세이돈의 개량이 될지 아니면 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새로운 해상 초계기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선진국들이 그런 개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중형 수송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형 수송기를 모체로 해서 해상 초계기형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입장도 표명해서 그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회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향후 중요한 게 여기도 무인기예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은 아까 무인기 활용하는 거 나왔는데 멈팀 어쩌 그러니까 우리도 포세이돈 들여오니까 여기에 이제 무인기를 좀 활용해서 무인기에서 뭐 미국은 소노브이 투하에서 대장 초기 작전 아니고 테스트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